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니네 연합동조화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혜경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서영석 PD를 기대하고 계셨던 분들이 제 목소리가 나오니까요. 굉장히 오래간만에 방송을 하게 된 노혜경입니다. 라디오 20일에 이어서 국민TV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은 제가 누군지 잘 아시겠지만 모르는 낯선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요. 복잡하네요. 소개하기가.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노혜경 쳐보시면 그 라디오 노사모 전국 대표 일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이렇게도 나오고요. 예, 노무현 대통령 때 11개월 정도 국정홍보비서관을 했어요. 예, 그 경력을 이어서 지금 라디오 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하튼 오늘은 땜빵 방송입니다. 앞으로 한 2주 정도 땜빵 방송을 하게 될 것 같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2주 정도까지 제가 나름 잘 아는 분야, 북한과 더불어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듣고 의논하고 토론하고 대화하고 그런 시간으로 즐겁게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반갑네요. 광고 잠깐 듣고, 이 라디오 21 시절에는 광고도 별로 없었는데 국민TV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뻐요. 광고 잠깐 듣고 돌아올게요.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마이크 시험 중. 굉장히 오래간만에 마이크 앞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요. 목이 자꾸 쉽니다. 이거 큰일 났네요. 지금부터 2주 1 동안 할 수 있는 큰 테마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요. 그 서영석 PD가 저를 북한학 박사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맞거든요. 저 북한 전공자예요. 그것도 북한 문학 전공자지만 북한에 관한 어떤 학문이든지 간에 이 대한민국에서 한다면 그거 정치학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북한 정치에 대해서 쫌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주일 동안 미천이 짧으니까 이걸 길게는 못할 테고 한 2주 정도 북한 얘기를 우리 그 국민TV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며칠 전도 아니죠. 바로 어제죠. 어제가 6월 15일인데 6월 15일이 어떤 날인지 아셔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6월 15일이면 뭐라고 페이스북에다가도 써서 올리고 블로그에다가도 써서 올리고 했는데 올해는 그냥 기운이 빠지더라고요. 우리 아몰랑 여사께서 그랬잖아요. 통일은 대박이다. 근데 뭐가 대박이에요. 대박은커녕 완전 쪽박 찰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북한에서 대박 소식을 터뜨렸어요. 혹시 뉴스를 들으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북한에서 무려 정부 명의로 성명을 발표했어요. 사실 정부 성명이라는 게 뭐가 대단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사실 이건 사건을 참사로 만든 전형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직접 나서서 무언가에 대해서 성명을 한다는 것은 남북한 할 것 없이 그리고 남한 북한만 따질 것 없이 뭐 중국이든 러시아든 일본이든 또 누구냐 미국도 있군요. 미국까지 할 것 없이 정부 성명은 대단한 거예요. 이 대단한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내용이 단 한마디로 하자면 남북 간 대화하자. 외세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얘기 좀 하자. 우리 이미 6월 15일 6.15 성명도 있고 14 공동선언도 있고 정상선언이죠. 이미 합의 본 거 굉장히 많다. 그런데 이 합의를 지켜나가기만 해도 굉장히 평화롭게 서로 잘 지낼 수도 있고 말하자면 괄호 열고 통일 대박 괄호 닫고 도 가능할 텐데 왜 안 하니?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눈에 띄는 게 5.24 제재 조치를 해제해달라. 사실 이것은 해제를 하면 북한에 굉장히 이득이 많아요. 그렇지만 남한에도 굉장히 이득이 많죠. 통일 대박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경제적으로 북한하고 통일하는 것만이 우리 민족의 활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저는 뭐 그런 관점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머릿속에는 북한에는 엄청난 지하 자원이 있고 값싼 인력이 있다. 남한에는 자본과 이 발달된 경영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러면 남한의 88만 원 세대는 그럼 어디 가서 일을 해? 그런 생각도 조금 들고요. 아니 북한의 인건비가 싸다고 하더라도 남한하고 북한하고가 통일을 하게 되면 북한 사람들도 적어도 남한의 절반만큼은 잘 살고 싶어 할 텐데 그러면 그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비판은 합니다. 그렇지만 통일이 대박이다라고 하는 점만은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뭐 자원을 이용을 한다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우리가 그 안보 불안 때문에 지불하는 비용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국내적으로 볼 때도 뭐 정치적으로 이 깔끔하게 뭐 복지국가 논쟁이라든가 또는 세금을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올릴까라든가 이런 토론을 국회가 못하고 맨날 네가 잘났니 내가 못났니 하고 싸우게 되는 이유가 결국은 북한이 머리 위에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종북이 다 아니다 이런 거 갖고 싸우면 표 얻기 쉽거든요. 굉장히 쉽게 욕 좀 합시다. 더러운 정치를 할 수 있는 정말 그렇죠. 더러운 정치를 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남북이 분단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남한과 북한이 최소한 노태우 시절에 이분 그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서 노시정치내에서 배출한 별로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많은 획기적인 진전을 이룬 남북 합의서, 그리고 유엔 동시가입 이런 걸 이뤄냈잖아요. 이 정신에서부터 계속 이어오는 이 남북 간의 평화 기조를 유지하자라는 거 이것만 돼도요. 무지무지하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국민 소득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통일 대박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단추를 풀어내는 지금으로서는 첫 번째가 뭐 6.15 공동 그 성명 14 정상 선언에서 합의된 것을 다 지키자라고 하는 것이 요원하다 하더라도 5.24 경제 제재 조치 요것만 해제를 해도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에서 그 물건 파시는 분들이 굉장히 쉬워지고요. 그리고 개성뿐만 아니고 신의주라든가 또는 뭐 원산이라든가 나진이라든가 이런 지금 중국이 잔뜩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경제 특구들 우리 기업이 진출하기가 훨씬 쉬워지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북한의 제안이 굉장히 획기적이에요. 근데 이런 획기적 제안에 대해서 우리 쪽의 반응은 북한이 얼마나 신뢰성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다시 말하면 무슨 꼼수가 있는 건 아니야? 자, 이런 의심을 하면서 살펴보겠다라는 게 우리 정부 측의 반응이에요. 자, 이 반응을 보면서 느낀 것이 북한을 왜 불신하는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어떻게 믿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북한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사실 북한에 대해서 불신감이 좀 있었어요. 그토록 오랫동안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 이 국가라고 한다면 좋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뭐 박정희 좋아하는 분들 꽤 많이 있지만 박정희가 무려 17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고 그 중에서도 한 7년 8년 정도는 유신 독재였고요. 게다가 전두환이 뭐 경제를 발전시켰니 어쩌니 하는데 그래봤자 독재자고요. 이게 독재 국가라고 하는 것은 뭐 신뢰할 수가 없죠. 북한도 독재 국가잖아요. 신뢰할 수 없죠. 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북한 공부를 몇 년 하다가 보니까 국가 간의 신뢰라고 하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바라보는 신뢰하고는 다르다는 걸 좀 깨달았어요. 예측 가능하고 그 국가가 자기들이 입으로 발표한 것을 얼마나 지키느냐, 이제 이런 문제거든요. 쭉 공부를 해보면 외교의 관점에서는 북한은 상당히 신뢰할 만한 나라다. 뭐 신뢰할 만하다라는 말이 믿고 더불어 뭔가를 도모하고 존경할 만한 나라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자기가 한 말은 지키려고 하는, 그 외교적으로 말이죠. 자기가 한 이야기는 지키려고 하는 나라고 굉장히 명분 따져요. 우리가 북핵 문제에서 북한이 굉장히 이 많은 이 약속 파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언제나 미국이 먼저 하는 거예요. 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어디 이렇게 근거 없는, 근본 없는 깡패 국가이기 때문에 약속을 했든지 말았든지 자기네들 힘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계약했잖아. 근데 왜 계약을 어겨? 니네들이 어기니 나도 어기겠어. 항상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북한을 불신하는 건 그냥 몰라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한번 보세요. 노태우 대통령 때는 그 박철원이라고 하는 북한 전문가가 있었잖아요. 북방정책 전문가죠. 이 대통령이 이 사람을 믿고 잘 맡겼기 때문에 우리가 유엔 동시가입까지 했죠. 김영삼 대통령 때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그냥 뭐 김일성 죽고 나서 김영삼 대통령이 막 이상하게 되어버려가지고 굉장히 상황을 어렵게 만들었지만 김대중 대통령 때도 전문가들이 있었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김대중 대통령 때의 통일부 장관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통일부를 맡겼어요. 다시 말해서 북한 정책에 관해서는 진짜 전문가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뭐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북한 정책을 담당하기 때문에 북한하고 남한하고의 관계가 그런대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서해교전이라는 거 있었어요. 요새 이 영화도 만들잖아요. 근데 서해교전 아마 북한하고 6.25 이후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총 쏘고 막 붙어가지고 아주 끝내주게 이긴 거의 유일한 전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중에 연평도 포격 사건, 이명박 대통령 때 그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서해대전이 얼마나 날씬하게 이겨버렸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저쪽에서 한 발 쐈는데 이쪽에서 한 500발 정도 쏘는 정도로 그냥 이 가혹하게 응징을 해버린 사건인데 이게 김대중 대통령 때 일어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북한하고 잘 지낸다고 해서 북한에 굽히고 들어간 적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왜 북한하고 잘 지낼 수 있느냐? 북한의 말을 잘 알아듣고 북한이 뭘 바래서 지금 저 얘기를 하는구나. 북한의 저 이야기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진짜 전문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게 대북 정책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뭐냐? 저는 그냥 이명박 정부 때를 생각을 해보죠. 이 대통령 되자마자 부처 개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통일부 없애겠다고 했다가 난리가 났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근데 사실 이 정부의 기조는 이명박근혜 정부답게 비슷해요. 통일 대박이라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통일부의 어떠한 권한 같은 걸 제대로 주지도 않았고 진짜 전문가들이 이명박근혜 이 정권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옷 벗고 나가고 정세현 장관 같은 분들이 프레시안 이런 데서 정말 애타게
간절하게 제발 북한을 제대로 읽어보자라고 맨날 글 쓰고 그러시잖아요. 인터뷰하고. 근데 그거 안 읽어보는 것 같아요. 모르니까 이 북한이 이런 획기적인 제안을 하면 북한이 정말로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하고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근데 이걸 이루어내기 위해서 북한이 기본으로 생각하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 무슨 꼼수지? 무슨 속셈이 있지? 또 무슨 거짓말을 하려는 거지?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면 면장도 하는데 모르면 면서기도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에서 우리 그 국민TV 애청자들께 제가 아는 짧은 상식, 조금 깊은 북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길게 하라고 하면 못해요. 땜빵 방송하는 사이에 짧은 북한 상식을 얘기를 좀 해볼까. 오래간만에 얘기를 하니까 말이 끝이 안 나네요. 이럴 때 노래를 한 곡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북한 노래예요. 휘파람. 어젯밤에도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벌써 몇 달째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복순이 내 집 앞을 지날 때 이 가슴 설레요 나도 모르게 안타까이 휘파람 불었네 한 번 보면은 어쩐지 다시 못 볼 듯 보고 또 봐도 그 모습 또 보고 싶네 오늘 계획 300을 했다고 생긋이 웃을 때 이 가슴에 불이 인다오 이 일을 어찌하랴 어젯밤에도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벌써 몇 달째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오늘 계획 300을 했다고 생긋이 웃을 때 복순이 너 내 마음 알리라 알아주리라 네, 휘파람. 북한 노래죠. 예, 굉장히 오래간만에 들어봅니다. 사실 이 휘파람이라든가 반갑습니다라든가 하는 노래들이 한참 남북 화해,
무드를 타고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소개됐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북한에도 이런 노래가 있어? 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그냥 우리 대중가요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북한에 이런 노래 되게 많아요. 의외로 북한 노래를 의미를 부여해서 들으면 하나같이 좀 뭐랄까 약간 종북 그런 느낌을 주지만 그 북한에도 이 청춘 남녀가 있고 연애도 해요. 연애하고 그리고 또 가끔 가다가 이 할 말은 아니지만 북한에 간통죄가 아직 폐지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 말은 간통도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동네다라는 거죠. 북한 사람들의 삶이라든가 이런 게 독재 수준으로 따지면 그 외 추방되었던 신은미 씨가 제가 한번 신은미 씨한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북한이 남한하고 비교해 볼 때 사는 게 어느 정도예요? 그랬더니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유신시대 비슷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으악 그랬거든요. 우리는 유신시대를 살아봤기 때문에, 그 살기 굉장히 힘든다는 거 알아요. 뭐가 살기 힘든가 하면, 저는 유신시대에 이제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다녔는데, 대학생으로서 유신시대를 견디기는 참 힘들어요. 근데, 그냥 일반인으로서 유신시대는, 별로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박정희에게 반대하지 않으면 뭐 잡아가서 때리고 괴롭히고 하진 않거든요. 다만 이 정치적으로 약간 다른 견해를 갖고 있을 때 함부로 말하기 힘든다는 점에서 언제나 좀 검열당하는 느낌이 있죠. 약간의 억압감.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불편한 게 없어요. 거꾸로 북한에서도 김정은이나 김정일이나 김일성이나에게 반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참 살기 힘들 거예요. 근데 나머지 국민들에게는 물질적인 고통, 경제적인 고통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수준이 역시 70년대, 72년 이 무렵에 시작되었던 10월 유신 이후의 삶하고 비슷하다 그랬는데 사람들은 박정희가 먹고 살게 해줬다고 생각하지만요. 고달팠어요. 솔직히 그때. 여전히 도시락 못 싸온 애들 많았고요. 그리고 제가 어쨌든 여고 출신인데 부산에 그때 인구가 한 300만, 200 몇십만 정도 되는데 여자 고등학교가 11개였어요. 예, 뭔 얘기인가 하면 여자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다라는 거는 어쨌거나 간에 중산층 이상 거의 상류층 사제들이었다는 소리가 돼요. 즉 지금하고 비교를 해볼 때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못 살았거든요. 근데 그 북한이 그때 10월 유신 정도 수준으로 산다.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낙후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 10월 유신 시대를 생각해봐도 우리도 사랑 노래 있었고 연애 노래 있었고 여러 가지 잡다한 사건 사고들 있었고 도둑놈도 있었고 그중에 가끔 가다가 굉장히 멋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요. 북한도 안 그렇겠는가라고 하는 관점을 지니는 게 북한하고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정부는 북한을 자꾸만 이 북핵 문제하고만 관련시켜서 생각을 하는데 사실 북핵이 먼저가 아니고 남북관계 개선이 먼저예요. 남북관계 개선이 된다면 북한이 핵에 그렇게까지 매달릴 필요가 많이 줄어들어요. 왜냐? 남북관계가 개선이 된다는 것은 남한 정부가 미국에 대하여 북한을 보증해준다는 얘기예요. 하다못해서 남북관계를 최악으로 떨어뜨렸다고 얘기되고 있는 김영삼. 물론 노태우 이후에죠. 이명박을 보니까 김영삼이 최악은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그 김영삼 때 정말 안 좋았어요. 그래서 누구냐 그때 당시에 클린턴이던가 대통령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난다. 부시던가? 여하튼 있어요. 김영삼 대통령 때 미국에서 클린턴이었지 싶은데요. 영변 핵발전소를 폭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는데 이게 떠돌아다니는 풍문인 것 같긴 하지만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그 못하는 영어로 전화 걸어서 울고불고 안 된다고 절대로 폭격은 안 된다고 막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 걸어서 울고불고 했다는 그런 믿거나 말거나 한 전설도 있었어요. 예, 그만큼 이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북핵이 문제가 아니고 남북 관계가 풀리면서 남한 정부가 미국에 대하여 북한하고의 평화적 관계는 우리가 유지하고 북한이 결코 핵 사용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점진적으로 핵을 폐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남한 정부가 보증을 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북한은 그걸 바란다는 거죠. 지금 이 성명의 내용도 그렇잖아요.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어떻게 좀 잘해봅시다. 사실 북한은 특히 이제 김정은이 3대 세습을 했기 때문에 이 3대 세습 정권은 그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에 비해서 국민의 충성도가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약화된 충성도를 다시 끌어올리고 그리고 이 김정은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국민이 믿고 따르게 하려면 밥 먹여줘야 되거든요. 그 장진 감독의 유명한 영화 웰컴 투 동막골에서 그 마을 이장이 그러잖아요. 뭐를 많이 먹여야지. 뭐를 많이 먹여야 되는 거예요. 뭐를 많이 먹여야 되는데 지금 저 북한은 이 고난의 행군은 벗어난 것 같고 경제를 조금씩 발전시키고 있어서 유명한 세계적인 투자자가 라오스하고 북한이 앞으로 투자할 만한 굉장히 이 가파르게 경제 성장을 이룰 만한 국가다. 우리 민족끼리의 입장에서 라오스하고 비교하다니 이거 좀 쪽팔린다라는 마음은 조금 있어요. 워낙 못 사는 데잖아요, 라오스가. 그렇긴 하지만 라오스가 앞으로 이 동남아 지역에서 경제 발전을 이룰 만한 나라다라고 하는 건 아마 이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인정할 거예요. 근데 북한도 그렇다는 거거든요. 이 경제 발전을 북한이 한참 발전할 때는 1950년대에는 한 해 45% 경제 성장을 이룬 적도 있었어요. 굉장히 저력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 경제 발전을 최소한 1년에 한 15% 6% 정도까지는 이루어내고 싶은 거죠. 중국이 발전할 때처럼 어느 정도 궤도까지는 올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안보가 불안하지 않아야 돼요. 북한이 사실 우리는 북핵을 위협이라고 생각하는데 북한은 뭐가 정말 무서운가 하면 미국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정말 미국이 무섭대요. 그래서 미국이 자기들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보증이 남한을 통해서 필요한 거고. 지금 경제 제재 조치 해제해주고 우리 민족끼리 외세 배격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합의한 것들을 지켜나가자라고 하는 정부 성명을 발표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북한이 이 남북 관계의 개선을 바라는가 하는 걸 사실 전문가들 아닌 저 같은 한 몇 년 정도 이제 7, 8년 정도 북한 공부했나? 이런 뿅아리들도 알거든요. 근데 왜 정부가 모르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라디오 21에서 방송할 때는 요 정도 말하고 나면 음악 들어가는데 우리 서 대표가 말씀하시기를 국민TV에서는 노래 많이 안 듣는데요. 그래서 노래는 틀지 말고 화제를 살짝 바꿔서 자 그러면 북한을 잘 알면 북한에 대해서 겁을 안 내게 된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했으니까 북한이 어떤 나라냐라고 하는 거를 일단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북한이 어떤 나라냐라고 하면 완고한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국가보안법 위반이야. 북한은 나라가 아니야. 이적 단체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 1991년도에 우리 남북 동식 합의서 유엔 1민족 2국가 2체제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거를 인정한 위에서 점진적으로 단계적 통일을 이루자라고 하는 게 남북의정서의 그 정신이고요. 그리고 이 정신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보수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그 박정희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7.4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거를 이 박정희하고 김일성이 발표를 했을 때, 그때 당시 국민들이 배신감을 느꼈냐? 아니, 북한을 그렇게 적이라고 하고 반공하더니 왜 대통령이 북한하고 짝짝꿍을 해가지고 갑자기 저런 걸 발표해? 그 평화를 유지하자는 얘기거든요. 평화 유지하고 민족 공동 이 협력을 통해서 번영을 이루어 나가자, 뭐 그런 얘기인데, 언젠가는 통일하자. 근데 아니었거든요. 그때 당시 국민들이 압도적 다수가 7.4 공동성명을 엄청나게 반겼어요. 왜냐하면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건 일단 무섭고 불안한 일이고 북한이 비록 밉기는 하지만 그래도 평화적으로 살 수 있고 이 남북 간에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흩어진 가족을 만날 수 있고 죽기 전에 이럴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이기 때문에 박정희 시대조차도 남한과 북한은 평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가자라고 하는 것은 합의된 일이었고요. 이걸 굉장히 명료하게 문서로 만든 게
노태우 때의 남북 합의서였고요. 6.15 공동성명이라든가 14 정상선언도 기본적으로는 이 남북 합의서의 정신 위에 있고 멀게 보면 박정희의 7.4 공동성명 하고 이어져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누구예요? 자칭 국부라고 하는 6.25 전쟁 때 다리 끊고 도망간 이승만 빼고, 그 양반 빼고 박정희 때부터 시작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남북 정책에 있어서는 기조가 변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어떤 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박정희가 빨갱이였으니까 그래. 아니, 근데 빨갱이는 전향해요. 빨갱이니까 죽을 때까지 빨갱이라는 법은 없어요. 전향을 하면 받아들여주는 게 너그러운 대한민국 정부죠. 박정희는 전향자예요. 빨갱이가 아니고. 이게 무슨 소리냐 하실 분들 아마 국민TV 청취자들 중엔 없으실 듯 하지만 박정희가 사실은 이름이 알려진 사회주의자였어요. 남로당이었죠. 남로당. 그러다가 이 순천 이 여순 반란 사건 때 이 남로당으로 체포되었다가 자기 동지들을 불고서 살아나와서 전향을 했다라고 하는 건 좀 알려진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을 했을 때 박정희가 머릿속에서 상상한 국가는 약간 스탈린주의적인 국가사회주의였지 결코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었어요. 박정희가 국가사회주의자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 의료보험도 못하고 있을 거고요. 평준화 고등학교, 지금 물론 자사고니 이런 걸로 많이 망가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고교 평준화를 통해 가지고 한국 국민들이 굉장히 평등 사상을 실현할 수 있었거든요. 자, 이런 거 별로 없었을 거고 국가를 위해서 사유재산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국민 일반이 하지도 못했을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박정희가 사회주의 물을 잔뜩 먹었다는 건 국민한테 되게 좋은 일이죠. 여하튼 간에, 그래, 북한하고 잘 지냈다고 하는 것은 지가 근본 빨갱이여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한 80대 이렇게 노인들도 계세요. 예,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가 독재자였든 군발이었든 민간인이었든 사형수였든 인권 변호사였든 관계없이 북한과의 관계를 잘 유지를 해가야지만 남한이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건 기본으로 알았다는 얘기죠. 이걸 몰랐던 게 이명박.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명박은 그냥 장사꾼이죠? 그 장사꾼이기는 한데 자기 개인의 이문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은 그런 장사꾼이고 우리 아몰랑 여사는 그냥 아몰랑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남한하고의 북한 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것이 남한이 발전하고 번영하는 굉장히 중요한 고리다. 그리고 남한이 들어서 남한과 북한이 손을 잡고 동북아 시대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 이 동북아가 나중에 동남아하고 손을 합쳐서 동아시아가 유럽처럼 경제 공동체뿐만 아니라 정치 공동체, 사회 문화 공동체를 이루면서 오랫동안 평화롭게 번영할 수 있는 첩경이다. 자,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국가 지도자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하튼 그렇습니다. 자, 그런 뜻에서 기본으로 남한하고 북한하고 잘 지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정치 독재자였던 아니었던 정치 지도자들이 북한을 사실은 암묵적으로 국가로 인정을 했고 그리고 이미 91년 이후부터는 전 세계가 북한과 남한은 각기 다른 국가다. 올림픽 같은 데도요, 우리끼리 막 이렇게 한반도기 들고 남북 단일팀 나가자고 굉장히 협의를 하다가 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각자 자기 국기 들고 입장합니다. 결국 다른 나라라는 거죠. 이상한 다른 나라죠. 하나일 수도 있다가 두 개일 수도 있다가 누구 노래예요? 그게 하나인 듯 하나 아닌? 하나 같은? 둘? 이런 거죠. 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나라로 치고 북한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는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건데요. 자, 1945년도가 우리 민족에게는 정말 비극적인 연도였죠.
36년간의 식민 통치를 끝내고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로 시작하지 못했다는 것. 사실 그 근대 국가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선 서구 선진국이 이 민족 국가로 형성되죠. 민족 국가로 형성된 다음에 그 민족 국가의 토대 위에서 식민지를 개척하는 제국주의 국가가 됩니다. 즉 제국이 됩니다. 그 제국들에게 점령당해서 피식민지로 있었던 국가들이 1945년도 빠르게는 1차 세계대전 이후 멀게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부분 독립을 하면서 자기 민족 국가로 국민국가를 형성을 하죠. 그래서 국민국가, 다시 말해서 근대 국가가 된다는 건 국민국가가 된다는 거고, 국민국가가 된다는 것은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이 현상을 우리는 또 어디서 보는가 하면, 겉보기에는 독립국가였지만 어쨌든 동구권 블락, 소련의 체제에 포섭되어 있었던 이 동유럽 국가들이 체제 전환을 이루면서 아주 끔찍할 정도의 내전에 시달리게 되잖아요. 보스니아, 세르비아, 이런. 왜 그러냐? 여러 개의 민족이 합쳐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 갈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소련이라고 하는 거대한 맹주가 쥐고 있을 때는 잭소리 못 하다가 풀리니까 각자 자기 민족들끼리 자기 국가를 형성하고 싶은 거죠. 이게 한 국가가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되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미국 같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소망이에요. 미국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민 국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그 민족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국가를 만드는 연습을 몇백 년 동안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 같은 민족들끼리 모여서 살아오는 연습을 몇백 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식민지가 되고 이리저리 국경선이 이상하게 그어져가지고선 합쳐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국주의 국가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어놓은 국경선을 어떻게든지 간에 헤쳐서 자기 민족끼리 모이고 싶다라는 전쟁이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하나의 민족이 두 개의 국가로 갈렸다. 그것도 체제가 다른 둘로 갈렸다라고 하는 건 남북 간에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어쨌든 갈렸어요. 어쨌든 갈리고, 소련과 미국이라고 하는 이 냉전 시기의 지투가 남한과 북한이 합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결국, 최장집 교수가 그랬죠. 역사적 결단. 오판에 의한 역사적 결단. 김일성이 밀고 내려온 거죠. 그때 당시는 전쟁해서 통일한다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어요. 제가 김일성이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힘의 한계를 모르고 까불었죠. 한마디로. 그래서 박살이 난 건데 그렇지만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렇게 이상한 생각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결과의 끔찍함에 비해서 정치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었고 정치가들이 그런 선택을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세계대전도 2번이나 있었던 거잖아요. 자, 근데 2차 세계대전 말기에 원자탄이 떨어지는 꼴을 보고 사람들이 이거 전 세계적인 전쟁이 이제는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전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지 국지전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건 결코 지투의 생각이 아니에요. 소소한 전쟁은 얼마든지 해도 된다. 사실 아직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깨놓고 말해서. 그리고 그 중에는 소련이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구나. 러시아가 일으킨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미국이 일으킨 이라크 전쟁도 있어요. 자기네들은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김일성도 스탈린이 해도 된다 그러니까 전쟁 일으켜보자라고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하튼 1950년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남한과 북한은 서로 다른 국가를 세우기는 했지만 하나로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당시의 생각이 전쟁을 통해서 파국을 맺음으로써 다시 하나가 되는데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리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트라우마가 생겼기 때문에. 동독과 서독이 베를린 그 장벽 하나 무너진다고 그렇게 쉽게 통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 전에 정치가들이 서로 이제 오고 가고 교류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동독이 정말 큰 실수한 게 전파를 풀어준 거예요. 서독 방송을 동독 사람들이 듣잖아요. 이런 것도 하고 해서 동독과 서독 사이에 이
그 가로막고 있었던 장벽의 주인인 러시아. 러시아가 버티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로 합쳐지겠다라는 힘이 약했지만 러시아가 사라지고 나니까 그땐 소련이구나. 소련이 사라지고 나니까 확 합칠 수가 있어지는 거죠. 장벽 무너지면서. 근데 남한과 북한은 잘 안 돼요. 왜냐? 이 베를린 장벽처럼 저 장벽만 있지 지뢰가 잔뜩 있는 이 155마일 뭐 거의 한 3km짜리 155마일 뛰잖아요. 안에 지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자 이런 가로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이렇게 총 겨누고 전쟁한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쉽죠? 경제적인 격차와 서로 다른 체제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겠지만 그리고 자기네들은 갈라진 지가 45년도에 갈라져서 91년도에 통일했으니까 몇 년 걸렸냐? 46년? 지금 우린 70년이에요. 70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서로 적대하면서 살았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건 저는 전공자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꽤 돼요. 근데 학교에서 학생들을 제가 북한 과목을 가르치거든요. 대학생들 가르치다가 보면 나만 알고 애들은 굉장히 이게 무슨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소리냐 하고 멀뚱멀뚱하고 있을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애청자들 중에도 전문가들 되게 많으시겠지만 또 때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고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또 노래 한 곡 들어야죠. 자,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인가 하면요. 그 유흥준 씨라고 문화재청장 하셨던 선생님이 북한에 가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국보법이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데 이건 해석이 이상한 거예요. 심장에 남는 사람이란 노래인데요. 이 바이브 노래로 준비돼요. 예. 우리나라에서 6.15 선언 이후에 남북 간이 이렇게 콜라보 해가지고 뭐 한 거 되게 많은데요. 이 북한 노래를 남한 가수들이 취입한 동인이라고 하는 음반이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바이브가 부른 심장에 남는 사람이란 곡인데 제가 이런 해설 없이 여러분들이 이 곡을 들었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를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헤어진데도 심장 속에 남는 인내 그런 사랑 나는 못 잊어 그런 사랑 있어도 기억 속에 없는 이곳 잠깐만 나도 심장 속에 남는 인내 그런 사랑
헤어진 때도 심장 속에 남는 있네. 아, 그런 사람 나는 못 잊어. 아, 그런 사람 네, 제가 그 방송 노래 나가는 사이에 여기 뭐라 그러죠? 방송 후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 답글 하는데 좀 느려요. 예,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요. 우선 질문부터 하나 하고 답하고 넘어가죠. 대리기사님께서 북한서 귀순에 오신 분들 보면 다 새누리 자식들을 지지하는 듯해요. 왜 그런지 궁금해요라고 하시는데 그냥 뭐 새누리 당을 하고 우리 양이면 우아하게 얘기해 줍시다. 우아하게. 우아함이 이기는 거예요. 여하튼 그냥 간단해요.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북한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어느 방송에 나가요? 종편에 나가잖아요, 주로. 종편은 북한을 욕하는 거 없으면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든 방송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에는 종북 좌파만 있는 게 아니고 종북 우파도 있다. 왜? 종북이라는 건 북한을 추종한다라는 건데 꼭 그게 추종이 자기가 이념적으로만 추종하는 거 아니고 돈이 나와서 추종하는 것도 추종이거든요. 종북 우파들은 북한 없이는 먹고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찌 종북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종편들 정말 북한 좋아하는 종편들을 보고 종북 우파라고 불렀는데, 예, 제가 그래서 종북 우파다 그랬더니 종북이란 말 자체가 되게 싫으신 분들이 막 수구 꼴통파지 무슨 종북 우파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종북 우파라고 불려주는 편이 정치적으로 유리해요. 여하튼 그건 그렇고요. 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원하는 분들한테 가서 원하는 말을 해야, 출연료를 받죠. 그렇잖아요. 이건 너무 심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그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또 이제, 이런 거 있죠. 북한이 싫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남한이 싫어서 북한 간 사람들이 남한 칭찬하겠어요? 싫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싫어서 온 분들이에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오신 분들도 있고요. 또 제가 아는 탈북자 어떤 분들은 남한 텔레비전을 몰래 보다가 들켰는데 이분 굉장히 엘리트예요. 뭐 누구라고 말하면 탈북자들은 다 아실 것 같아서 그냥 이 인적 사항도 대충 얘기하겠는데 굉장한 엘리트인데 2번 걸렸는데 살아났대요. 그건 자기 생각에 근데 중독이 되어갖고 보던 드라마를 봐야 되겠고 한 번 더 걸리면 자기는 죽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넘어왔대요. 이런, 앞에서 지금 우리 PD께서 웃어서 넘어가시는데, 아니, 그런 이유로 넘어온 분까지 있다라는 거죠. 그 사업상 목적으로, 아무래도 이렇게 남쪽으로 가서 사업하는 게 잘 되겠다 싶어서 넘어온 분들도 있고, 요즘은 탈북하는 이유가 다양하지만, 고난의 행군 시절에는 거의 90% 먹고 살기 힘들어서 넘어왔고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넘어오다가 보니까 함경도 분들이 많으세요. 고난의 행군 시기에 처음에는 평양 근교는 먹고 살만했고 평안도는 좀 먹고 살만했고 함경도는 원래
그 농사가 잘 안 되는 지역이에요. 원래 농사가 잘 안 되어서 평안도 쪽에서 먹을 거 줘야 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수입해야 먹고 사는 데가 북한이거든요. 근데 이 91년도에 그 체제 전환이 되면서 북한이 그 소련이라든가 기타 동구권에서 물물 교환하던 식량을 돈 주고 사와야 되는데 그것도 이 루블화가 아니고 달러로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달러를 그 칼 8.5 사건 이후로 미국이 북한 은행들을 몽땅 봉쇄를 해가지고 경제 봉쇄라는 게 그 이 군함을 가지고 북한을 둘러싸고 무역을 못하게 한다는 뜻이 아니고 은행을 사용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달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저기 아편 밀매 같은 것도 하고 뭐 많이 하잖아요. 달러 만들기 위해서. 이 달러를 못 만들게 하려는 게 이제 미국의 경제 봉쇄고요. 달러가 없으니까 석유도 못 사오고 비료도 못 사오고 식량도 못 사와요. 근데 기근이 밀어닥치니까 속절없이 굶어 죽는 거죠. 자, 이렇게 굶어 죽어가니까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압록강보다는 두만강 쪽이 건너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함경도 사람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이 건너와서 정말 배고픈 사람들이 건너왔고, 근데 뒤로 가면서는 차츰 정치적 이유로 탈북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이제 그런 거죠. 이게 다양한 탈북자들이 있지만 종편에 나가서 얘기하는 탈북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이유가 저는 크다고 보고요. 탈북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고 싶다면 그 주성하 기자라고 있어요. 동아일보 기자인데 뭐 어떤 분들은 조중동 말도 하지 마라 그러지만 저는 언제나 한 놈만 펴는 게 좋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조선일보와 동아와 중앙을 갈라놔야 됩니다. 하나로 뭉쳐가지고 욕을 하면 쟤들이 커져요. 잘라서. 그러니까 저쪽 편에서는 이 야당 세력들을 어떻게든 분할해가지고 이렇게 패거리 만들어서 예를 들어 친노다 비노다 하면서 흡사 이렇게 새정치 안에 여러 가지 그룹들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해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데 우리는 조중동 심지어 조중동문 이렇게 막 덩어리를 키워가지고서는 싸우려고 하거든요. 쪼갈라야 됩니다. 문화일보는 그 쓰레기 신문 조선일보 수국 꼴통 동아 중앙 그냥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신문. 그러니까 우리가 이익을 주면 따라올 수도 있는 신문.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북한 문제에 관한 한 중앙일보는 조선일보하고는 굉장히 다른 목소리를 내요. 옆으로 샜는데요. 이 동아일보에 탈북자 기자가 한 명 있어요. 주성하 기자라고. 주성하라고 쳐보면 이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무지 많이 나오는데 이분 얘기 정말 들을만 하고요. 저는 우리 정부가 이런 분 얘기를 무슨 NK 지식인연대 이런 데 말고 이런 주성하 기자 같은 사람들 이런 탈북자들이 얘기를 경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하튼 그 대리기자님께 대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고요. 이 답변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북한이 어떤 나라냐 하는 걸 얘기를 시작을 하고 끝을 내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여하튼 북한은 어떤 나라냐?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예요. 북한을 무슨 이렇게 나라도 아닌 무슨 왕조 국가 무슨 국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고 다 맞는데 그러나 북한이 시작을 할 때는 사회주의 국가로 시작을 했고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철저한 계획 하에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던 나라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북한 공부를 잘못하다가 보면 주사파가 되는데요.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전두환 때 주사파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 정부가 너무 무도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의식이 있는 대학생들, 독재는 싫다라고 하는 대학생들을 국가가 탄압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2년만 가지고 딱 놓고 보면 굉장히 체계가 잘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가 참 좋은 데인가 보다라는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하튼 그런 착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회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요. 아주 체계적으로 국가를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남한보다 훨씬 빨리 국가의 꼴이 잡혔죠. 그래서 남한이 정부를 만들고 나서도 뭐 백색 테러에 자기 정적 죽이고 뭘 어쩌고 저쩌고 제대로 나라 꼴이 안 갖춰져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북한은 벌써 정규군을 쫙 만들고 말하자면 6월 25일 새벽 탱크를 일제히 그때는 38선이죠. 38선을 돌파해서 쫙 밀고 내려올 수 있을 정도로 국가의 경제력도 생겼다. 이거 우리가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북한은 시작할 때부터 계획을 가지고 국가의 꼴을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사회주의 국가다. 지금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북한이라고 하는 막 꽃제비가 난무하고 굶어 죽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상을 일단은 지우셔야 돼요. 제가 북한을 좋게 보자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걸 일단 보자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그 사회주의 국가로 출발한 북한이고 이 사회주의 국가로 출발한 북한에서 김일성이 어떻게 해서 최고 권력자가 되느냐 하는 것도 흥미진진한 이야기겠죠. 시간은 좀 남았지만 북한 국가 얘기는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환영을 해주셔서 굉장히 고마워요. 그리고 저 라디오 21 애청자셨던 분들이 인사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일일이 답을 못 알아들어서 죄송하고요. 저 빨리 배울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만은 보니까 왜 그 자판을 안 주고 아이패드를 주시지? 이걸로 치기 힘드는데? 말로도 입력이 돼요? 말로 답을 하래요. 네. 내가 좋아님, 제가 북한 관련 방송을 2주간 하지 계속 오래 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북한 전문 방송 하시는 분들은 그 자료도 굉장히 많이 찾고 아는 거 되게 많은데 저는 정말 제가 아는 분야 북한 문학, 그다음에 북한 문화 일부 그리고 필수적으로 북한 전공자들이 공부해야 될 북한 역사 이런 정도 수준밖에 몰라서 딱 2주 땜빵 방송하는 동안만 북한 얘기를 할 테니까 땜빵 하는 동안 귀담아서 들어주세요. 라키즈님, 반갑습니다. 최은진 씨하고 요새 소식 서로 연락 안 한 지 조금 되긴 하는데, 님 글 덕분에 제가 최은진 씨하고 연락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지혜로운님 반갑고요. 하늘땀님, 정말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로니님, 예, 맞습니다. 마구 욕을 하셨는데, 예, 시원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서 지금 파란색 글씨가 되니까 아이디가 잘 안 보여요. 자, 어쨌거나 간에 휘파람 노래를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처럼, 북한 노래다라는 것을 미리 얘기하지 않고 들었더라면 80년대 가요처럼 또는 90년대 초반의 발라드처럼 들릴 수도 있었고, 바이브 음반에 있는 어떤 노래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 않겠어요? 자, 말하자면 북한하고 남한의 감성 체계가 그렇게까지 멀지 않다라는 거고요. 제가 북한시 전공을 했는데, 그 북한시 전공을 하면서 하고 싶었던 게, 북한시가 참 우리나라의 지하철시하고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답니다. 자, 나머지 이야기는요, 내일 다시 또 하도록 하죠. 오늘 반가웠습니다.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